안녕하세요. 저는 박유림라고 합니다. 정말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남편 김정길, 그러니까 우리 딸의 아버지는 평생을 참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굳은 일마다 않고 남들 쉴 때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돈을 벌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우리 딸 지연이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웠어요. 그런 우리 지연이가 글쎄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 아들과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겁부터 났어요. 우리처럼 평범한 집안하고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괜히 우리 딸애가 기죽고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런데 막상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돈댁은 생각보다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사돈 어른은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호탕했고요. 안사돈은 어찌나 곱고 상냥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는지 몰라요. 이제부터 저희가 지연이 부모다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결혼식은 정말 무슨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호텔 전체를 빌려서 화려하게 꾸미고 방송에서나 보던 높은 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주눅이 들어서 어깨도 제대로 못 펴고 있는데 사돈 어른이 사람들한테 제 남편을 소개하면서 말했어요. 우리 사돈 어른 인상이 참 좋으시죠? 평생을 한결같이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우리 지연이 정말 시집 잘 갔나 봐요. 사돈 어른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사람 눈가도 촉촉이 젖어 있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드디어 볕들 날이 오는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정말 바보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꼬박 이틀을 알아누웠어요. 긴장이 풀리니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을 거예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사부인, 저 지연이 시아버지입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아이고, 사돈어른. 안녕하십니까. 제가 깜짝 놀라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앉았어요. 혹시 우리 딸애가 뭘 잘못했나? 덜컥 겁이 났죠. 그런데 사돈어른은 아주 명랑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결혼식 끝나고 정리할 게 산더미인데 일손이 부족해서요. 창고에 쌓인 폐지랑 재활용품이 어마어마한데 사돈어른께서 트럭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깐 오셔서 같이 좀 날라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 부르기도 애매하고 해서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 큰 집 살면서 사람 하나 부를 돈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대뜸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아, 사돈어른. 그럼요, 가야죠. 이제 한 가족인데 뭘 그런 걸 부탁이라고 하십니까? 금방 가겠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여보, 꼭 가야 해요? 그 집은 사람도 많고 돈도 많잖아요. 하고 말리자 남편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사돈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것도 스스럼 없이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 어려운 일도 아닌데 가서 도와드리고 오지, 뭐. 자꾸 그래야 정도 붙는 법이야. 그렇게 남편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한참 뒤에 돌아온 남편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그날 저녁 신혼여행지에서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 근데 시아버님이 아빠한테 뭐 부탁하셨어? 아까 통화하시는데 자꾸 아빠를 찾으셔서 저는 애써 밝게 말했죠.
아유, 별거 아니야. 결혼식 쓰레기 좀 같이 치워달라고 하셔서 워낙 격이 없으신 분이잖아.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아, 그러셔? 너무 아빠를 편하게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그때는 그저 우리 딸의 속이 깊다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어색했던 첫 부탁이 지나가고 딸의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남편이랑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죠. 사돈댁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남편은 평소 거래처에서 가장 좋은 과일 상자를 몇 개나 사오고 저는 밤새 갈비찜이며 잡채를 만들었어요. 으리으리한 사돈댁 대문을 들어서니 이미 집안에는 처음 보는 친척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를 본 사돈 어른이 박장대소를 하며 다가오셨죠. 아이고, 사돈 오셨습니까? 잘 오셨어요. 살갑게 저희를 맞이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 사돈 어른이 친척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자자, 다들 주목 좀 해보세요. 오늘 우리 집안의 새 식구가 되신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지연이 아버지 김사돈이십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자 사돈은 남편 어깨를 툭툭 치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김사돈께서 젊었을 때부터 운전을 아주 잘하셨답니다. 오늘 우리 친척들 어른들 모시고 여기저기 인사 다녀야 하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우리 집안의 공식 기사님이 되어주시죠. 하하. 순간 집안의 모든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친척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눈치만 보고 우리 딸 지연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남편은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졌지만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허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이건 부탁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지시였고 제 남편을 모든 사람 앞에서 운전기사로 만들어버리는 모욕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정말 하루 종일 운전대만 잡았어요. 이모님 댁, 고모님 댁, 삼촌 댁 알지도 못하는 친척들을 실어 나르느라 밥 한술 제대로 뜨지 못했죠. 저는 그 호화로운 거실에 홀로 앉아 웃음소리 하나 없는 명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그 굴욕적인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주말 아침이었어요.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죠. 김사돈, 주말인데 별일 없으면 우리 평창 별장으로 좀 와요. 마당에 잔디도 좀 깔고 손볼 데가 많네. 남편은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서 평소와 달리 정중하게 거절했죠.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 제가 오늘 몸이 영 좋지 않아서요. 다음에는 꼭 가서 돕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돈은 의외로 순순히 아, 그런가? 그럼 푹 쉬게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잘했다고 이제 우리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그런데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딸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죠. 엄마 아빠가 시아버님 부탁 거절하셨어? 방금 아버님이 나한테 전화해서는 내 아빠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가족으로 생각했더니 뒤통수를 맞았다고 온갖 소리를 다 하셨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에게 직접 말은 못하고 어린 딸애를 쥐잡듯 잡아서 저희를 압박한 거잖아요. 결국 남편은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겉옷을 챙겨 입었어요. 다녀와야겠네. 저러다 우리 지연이 잡겠어. 그날 남편은 아픈 몸을 이끌고 평창까지 가서 해가 질 때까지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딸이라는 가장 큰 약점을 잡힌 채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평창 별장 사건 이후 저희 부부는 한동안 패배감에 빠져 지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사돈이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김사돈, 지난번에 내가 미안했네. 아픈 사람한테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어. 내가 나이가 드니 속이 좁아지나 봐. 정말 미안하게 됐수다. 생전 처음 듣는 사과에 저와 남편은 눈이 동그래져 서로를 쳐다봤어요. 혹시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걸까? 일말의 기대감이 피어올랐죠. 그의 다정한 목소리는 계속됐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내가 아주 귀한 손님들을 집에 초대했거든. 자네 아내, 우리 사부인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잖나. 지난번 갈비찜 맛을 다들 잊지를 못해. 이번에 두 사람이 와서 솜씨 발휘 한번 제대로 해주면 내가 지난번 무례했던 것도 갚고 내 어깨도 으쓱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의 사과는 더 큰 요구를 하기 위한 교활한 밑밥이었던 거예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수화기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어요. 사돈어른,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 큰 음식은 하기 어렵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잘 아는 출장 요리사가 있는데 실력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역제안이었어요. 표면상으로는 호의지만 내 손님은 내 돈으로 대접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죠. 사돈은 잠시 말을 잃더니 불쾌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됐수다. 내가 알아서 하지.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사돈의 요구를 거절하고도 딸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승리였지만 그날부터 제 서랍 속 작은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그들의 만행이 하나씩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요리사 사건으로 한 방 먹은 사돈은 한동안 잠잠했어요. 하지만 그의 교활함은 저희의 상상을 초월했죠. 이번에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들고 나왔어요. 사돈, 우리 외손주가 이제 유치원에 가는데 통학버스가 영 불안해서요. 이제 사돈도 가족인데 사돈 할아버지가 데려다 주면 애도 좋아하고 저희야 안심이 되고요. 허허, 이건 부탁이 아니라 이번에도 저희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의 일과는 사돈 댁의 외손주 유치원 시간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손주를 태워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후가 되면 다시 데리러 나가야 했죠. 자신의 약속은커녕 병원에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어요. 처음 며칠은 사돈댁 외손주 재롱 보는 재미에 허허 웃던 남편의 얼굴에도 시간이 갈수록 그늘이 졌어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창밖을 보는데 익숙한 남편의 트럭이 골목에 서 있더군요. 1시간째 같은 자리예요. 가슴이 철렁해서 우산을 들고 달려나가 보니 남편이 운전대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어 있었어요. 사돈 내외가 약속이 있다며 아이를 늦게 찾아가는 바람에 하염없이 기다리다 지쳐 잠든 거였죠. 그 헬쑥한 얼굴을 보는 순간 더는 이렇게 살게 둘 수 없다는 생각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주 등하원만으로도 벅찬데 사돈의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느닷없이 전화해서는 자기 집 정원에 잡초가 많으니 와서 뽑으라고 하지를 않나. 또 어떤 날은 골프 약속이 있는데 캐디가 마음에 안 든다며 남편을 불러내 하루 종일 카트를 몰게 했죠. 남편은 거절하지 못했어요. 한번 거절하면 딸 지연이가 겪을 눈치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사돈이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김사돈, 내일 우리 안 사람이랑 나랑 아주 좋은 데 가서 저녁이나 먹으려고 하네.
자네도 같이 가서 바람 좀 쐬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줌세. 저는 또 속지 않으려고 경계했지만 남편은 오랜만에 얼굴에 화색이 돌았죠. 하지만 그 기대는 다음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어요. 우리가 와인을 한잔해야 해서 말이야. 김사돈이 운전 좀 해줘야겠네. 하.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제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여보, 괜찮아요? 제 물음에 남편은 늘 그렇듯 괜찮다고 말하려다 말고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지금 괜찮아 보여? 저 인간들 눈에 나는 사돈이 아니야. 그냥 공짜로 부려먹기 좋은 늙은 머슴이라고 머슴. 평생 고함 한 번 안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 절규 섞인 외침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꽉 쥔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그의 무너진 속을 저는 그제야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남편은 결국 운전대를 잡았고 저희 부부는 그들의 행복한 저녁 식사를 위한 배경이 되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폭발한 다음 날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그날부터 제 수첩에는 더 상세한 기록이 더해졌습니다. 손님 맞이 요리사 요구, 친척 앞 조롱거리, 아이 등하원 기사, 공짜 골프 캐디.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어요. 제 심장에 꾹꾹 눌러 쓴 피눈물이었고 언젠가 터뜨릴 복수를 위한 증거 목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쌀쌀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허리가 아프다며 소파에 누워 끙끙대던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또 사돈이었죠. 김사돈.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 별채 보일러가 고장났지 뭡니까? 수리기사를 부르려니 주말이라 돈을 2배로 달라고 하네요. 돈도 돈이지만 믿을 수가 있어야죠. 김사돈께서 손재주가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와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은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힘겹게 일어났어요. 제가 여보 아프잖아. 오늘은 절대 안 돼. 라며 붙잡았지만 남편은 이미 거절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 같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을 혼자 보낼 수 없어 따라 나섰습니다. 사돈의 별채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고 냉기가 가득했어요. 남편은 좁고 차가운 보일러실에 엎드려 몇 시간을 낑낑댔죠. 한참 만에 사돈 어른이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며 나타나더군요.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사람 불렀으면 좋기 30만 원은 깨졌을 텐데. 역시 사돈 덕분에 돈 벌었네요. 하하.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가족 간의 도움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착취였죠.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남편은 간신히 보일러를 고쳤고 저희는 녹초가 되어 집으로 향했어요. 사돈댁 대문을 나설 때 안사돈이 다가와 남편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더군요. 고생하셨는데 약값이라도 하세요.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힘없이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그걸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남편의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보일러 사건 이후 남편은 말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죠.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그저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해낼 뿐이었어요.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어느 날 또 사돈의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에는 목소리 톤부터가 달랐어요. 꼭 회사 직원을 하대하는 듯한 딱딱하고 위압적인 목소리였죠. 김사돈, 내일 아침 일찍 인천공항으로 가셔야겠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데 내가 회사 일로 바빠서 마중을 못 나갑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공항에요? 남편이 되묻자 사돈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었어요. 미국에서 온 미스터 스미스라는 분인데 영어를 아주 잘해요. 김사돈은 말 안 통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름표 들고 서 있다가 만나면 짐 들어서 호텔까지 모셔다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 계시는 일주일 동안 운전기사 겸 가이드 역할을 좀 해주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남편을 붙잡고 여보, 당신 영어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라고 속삭였지만 남편은 텅 빈 눈으로 저를 한번 보더니 전화기에 대고 힘없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간 남편은 새벽에 나가서 한밤중에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운전은 기본이고 무거운 여행 가방을 나르고 손짓 발짓으로 길을 안내하며 온종일 낯선 외국인의 그림자 노릇을 해야 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기대한 제가 바보였죠. 김사돈,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미스터 스미스가 길이 막혀서 약속에 늦었다고 불평을 하더군요. 시간을 좀 더 잘 맞췄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을 공짜 인부로 부려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마을 잔치에서 일이 터졌어요. 동네 유지인 사돈이 후원하는 큰 행사였죠. 흥겨운 음악 소리가 가득한 잔치 마당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돈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는 웃고 있는 제 남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사람들에게 외쳤죠. 여러분, 제 사돈입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사업을 한번 크게 말아먹었답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남의 보증을 서줬다가 집까지 날렸대요. 그래도 저렇게 묵묵히 일어서서 가정을 지킨 걸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어요. 허허, 내가 우리 김사돈을 일부러 이렇게 강하게 키우는 거야. 나처럼 모진 세상 풍파를 겪어봐야 사람이 단단해지는 법이지. 다 자네를 위한 내 큰 뜻일세. 그는 남편의 가장 아픈 상처를 공개적인 조롱거리로 만들며 자신의 악행을 위선적인 명분으로 포장했어요. 남편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시뻘개진 얼굴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끙끙 앓으며 잠든 남편의 팔뚝에 시퍼렇게 든 멍 자국을 보며 저는 제 수첩에 한 줄을 더했습니다. 마을 잔치, 공개 조롱, 위선자. 그날부터 저의 전쟁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수첩은 하루가 다르게 빽빽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자정을 향해 가는 늦은 시간이었죠.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돈 어른이었죠. 이미 목소리가 잔뜩 취해 혀가 꼬여 있었어요. 김사돈, 어디야? 내가 지금 강남에서 친구들하고 있는데 대리 부르기가 영 귀찮네. 얼른 이리로 좀 넘어와. 술주정에 가까운 명령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깨울까봐 조마조마하며 사돈 어른, 너무 늦었습니다. 주무시고 계세요. 하고 말했지만 막무가내였어요. 시끄럽고 남자가 그 시간에 자긴 왜 자. 얼른 와서 우리 술시중도 좀 들고 끝나면 우리 친구들 다 집에 데려다 줘. 알았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 소리에 잠이 깬 남편은 모든 걸 체념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여보, 가지 마요. 저 사람들 제정신 아니에요. 라며 붙잡자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안 가면 내일 아침부터 지연이한테 전화해서 사람 무시한다고 난리 칠 거야. 그냥 다녀오는 게 속 편해. 남편은 그렇게 겉옷을 챙겨 입고 한밤중에 집을 나섰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 비틀거리며 들어온 남편의 옷에서는 역한 술 냄새와 음식물 냄새가 진동을 했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10월 2일 강남 고급 식당 사돈 술자리 대리운전 및 술시 중 한자 한자 칼로 새기듯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딸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어색할 만큼 밝았죠. 엄마,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35주년 기념으로 다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래, 갑자기 웬일이시래.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의심이 가득했죠.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그날 와인 한잔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운전 좀 해주셨으면 하셔서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들의 3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제 남편을 운전기사로 부르겠다는 거잖아요. 약속 당일 남편은 그저 묵묵히 운전대만 잡았어요. 차 안에서는 사돈 내외와 사위, 딸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그 웃음소리가 칼날이 되어 남편과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동해안이 보이는 멋진 레스토랑에서 사돈 내외는 서로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애정을 과시했어요. 여보, 35년 동안 고생했소.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소. 그 모습을 마주보고 앉아있는 남편은 물만 연신 들이켤 뿐이었죠. 우리 딸 지연이는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이 툭 던지듯 말했어요. 두 사람 참 행복해 보이더라.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죠. 주말 아침 모처럼 남편과 함께 집 근처 산에나 다녀올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막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사돈이었죠. 김사돈 바쁩니까? 주말인데 별일 없으면 평창 별장으로 좀 와요. 마당에 낙엽이 수북하고 겨울 되기 전에 손봐야 할 곳이 좀 있네. 관리인 놈은 영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제 남편의 주말을 빼앗는 것에 대한 미안함 따위는 1그램도 없었어요. 당연히 와서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투였죠. 남편의 어깨가 맥없이 축 처지는 게 보였어요. 당신 혼자 못 가요. 나도 같이 갈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그 넓은 마당에서 남편은 사다리에 올라가 지붕 홈통을 치우고 저는 허리가 끊어져라 낙엽을 긁어 모았어요. 저희 부부가 온종일 땀 흘려 일하는 동안 사돈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오후 늦게 전화 한 통이 전부였어요. 아, 거기 온 김에 수영장 덮개도 좀 씌워놓고 지하 와인 창고 온도도 한번 체크해줘요. 수고. 남편과 저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어요. 분노, 슬픔, 억울함 같은 감정들은 이제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뼛속까지 시린 피로감과 무력감만이 우리를 짓누를 뿐이었죠. 그날 하루 전체가 모든 순간이 제 머릿속에 통째로 각인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사돈의 죄목 리스트였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날이 잦아졌지만 남편은 병원에 가자는 제 말을 한사코 거절했어요. 그러는 사이 사돈의 기상천외한 요구는 바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사돈, 드디어 요트의 계절이 왔습니다. 주말에 바다에 한번 나갈 건데 그 전에 손볼 게 좀 있어요. 내일 선착장으로 좀 나오시죠. 이제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죠.
다음 날 남편을 따라 나선 선착장에는 그림 같은 요트들이 즐비했어요. 사도는 자신의 번쩍이는 요트 앞에 서서 마치 자기 직원을 부리듯 지시를 내렸죠. 저기 바닥에 붙은 따개비들 좀 긁어내고 갑판도 소금 귀엽게 빡빡 닦아요. 아, 난 회의가 있어서 이만. 그는 할 말만 남기고 횡하니 사라졌어요. 짠 내 나는 바닷바람 속에서 남편은 생전 처음 만져보는 도구들을 들고 낯선 작업을 시작했어요. 출렁이는 배 위에서 몸을 숙여 따개비를 긁어낼 때는 보는 제가 다 아찔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악소리를 내며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보,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자 남편은 창백해진 얼굴로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겨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남편은 운전대 위에서 몇 번이나 휘청거렸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차 세워요. 병원 갈 거예요. 지금 당장. 남편이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가자고 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의사를 거역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고혈압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위염,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다는 의사의 경고가 이어졌죠. 의사는 당장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차단하고 무조건 안정을 취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저는 진단서를 품에 안고 딸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내 아버지, 내 시아버지 때문에 병들었다. 이제 더는 못 참아.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오열했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며칠 후, 이제는 좀 조용해지려나 기대했던 제 마음을 비웃듯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오히려 다정하게 말했죠. 김사돈,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가벼운 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 지하 와인 창고가 엉망이라 정리 좀 하려고요. 병 라벨 보고 국가별, 연도별로 배열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아픈 사람을 쉬게 하지는 못할 망정, 가벼운 일이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남편을 불러내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남편은 이제 저항할 힘도 없는지 순순히 따라 나섰고 저 역시 진단서를 챙겨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서늘하고 컴컴한 지하 와인 창고는 수천 병의 와인으로 가득했어요. 이건 정리가 아니라 무거운 와인 상자를 수십 번 나르고 쌓아야 하는 중노동이었죠. 남편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을 뿜으며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을 때 사돈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내려왔어요. 그 순간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돈어른, 의사가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돌발 행동에 사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니, 김사 부인, 와인 상자 몇 개 옮기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떠시오. 저는 그의 오만한 얼굴과 수천 개의 와인병과 창백하게 질린 남편의 얼굴을 차례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집에 갑시다. 제 인생에서 그를 상대로 제가 처음으로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와인 창고에서 제가 남편의 손을 잡고 나온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흘렀어요. 며칠 뒤 아니나 다를까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당장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남편 옆에 딱 붙어 앉았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김사돈, 내 개인 승마장에 나와 보셔야겠어. 마구간 관리하던 놈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말이 엉망이야. 말먹이 주고 마구간 청소 좀 해야겠어. 힘쓰는 일은 아니니 괜찮겠지. 그는 힘쓰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교묘하게 강조했어요.
의사의 진단을 피하려는 속셈이었죠. 남편이 입을 떼기도 전에 제가 먼저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아주 차분하고 단호했죠. 사돈어른,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남편 심장이 약해서 동물이 갑자기 뛰거나 하는 상황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구간 먼지가 호흡기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요. 저희가 갈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제 그럴듯한 거짓말에 사돈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이내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웃음이 묻어났죠. 김사돈, 언제까지 마누라 뒤에 숨어 있을 건가? 사내가 돼서 그게 무슨 꼴이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며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 손에 온기가 전해졌는지 남편은 잠시 저를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의사 말을 따라야지요. 못 가겠습니다. 사돈은 전화기가 깨져라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여보. 우리가 옳은 거예요. 직접적인 명령이 통하지 않자 사돈은 딸 지연이를 들들 볶아댔어요. 딸은 울면서 제게 전화했죠. 엄마, 제발 시아버님 화 좀 풀어드리면 안 될까? 나더러 어떻게 할 거냐고 매일같이 화를 내셔. 저 정말 죽겠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했어요. 지연아, 이건 내 아빠 목숨이 걸린 문제야. 너는 누구 편이야? 제 말에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칠 후 사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180도 다른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김사돈, 집에만 있으면 병이 더 나는 법입니다. 우리 집 정원에 나와서 같이 바람도 쐬고 잡초도 좀 뽑고 그럽시다. 나랑 같이 하는 거니까 운동 삼아 가볍게 하면 되지요. 그는 이걸 함께하는 활동으로 포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술을 다 꿰고 있었죠. 어머, 사돈어른. 저희 마침 주말 농장을 시작했지 뭡니까? 거기서 맑은 공기 쐬면서 텃밭 가꾸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충분하네요. 사돈댁처럼 넓은 정원은 전문가에게 맡기셔야지요. 또 한 번의 완벽한 방어였어요. 그러자 사돈의 부드러운 가면이 벗겨지고 본색이 드러났어요. 주말 농장? 가짜는 소리. 전문 조경사 부르면 돈이 얼마인 줄 알기나 해. 내가 남도 아니고 가족한테 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결국 그의 목적은 또 돈이었던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제 남편 목숨값보다는 싸겠지요.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제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정확히 꽂혔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수첩을 펴서 최근에 적었던 남편의 순환 기록들 위에 굵은 검은색 펜으로 쭉쭉 선을 그어버렸어요. 고통의 기록은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반격의 기록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돈은 자신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큰 판을 벌였어요. 자신의 저택에서 대규모 자선 행사를 연다는 거였죠. 지역 유지들과 언론까지 부르는 아주 공개적인 행사였어요. 그는 이번에도 저희 부부가 함께 있을 시간을 노려 전화했죠. 김사돈, 내가 이번에 아주 좋은 뜻으로 자선 행사를 열게 됐네. 그런데 현수막 걸고 조명 설치하고 꽃장식 배치하는 게 여간 꼼꼼해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미 준비위원회 사람들한테는 내 소중한 사돈께서 장식 총괄을 맡아주시기로 했다고 말해뒀네. 아주 영악한 함정이었어요. 이 제안을 거절하는 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돈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셈이니까요.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때 제가 숨을 한번 고르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사돈어른,
그렇게 크고 중요한 행사의 장식은 당연히 전문가에게 맡기셔야지요. 제 남편은 그런 미적 감각도 없을 뿐더러 혹시라도 실수해서 사돈 어른 체면을 깎으면 큰일 아닙니까? 저희는 참석해서 조용히 기부금이나 두둑이 내는 걸로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그의 논리를 그대로 뒤집어 모든 책임과 위험이 그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상기시켰어요. 게다가 기부라는 거절하기 힘든 카드를 내밀었죠. 그는 제 말에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하고 한참을 씩씩대더니 결국 알아서 하쇼 라며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가 끊기고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주 오랜 시간 만에 남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고 힘주어 쥐었어요. 여보 고맙소. 그 한마디에 저는 우리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고지는 이미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선행 사건으로 제대로 한 방 먹은 사돈은 한동안 잠잠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더 교활한 술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을 뿐이죠. 어느 날 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에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두 분 다 계시오? 내가 새로운 가족을 들였는데 아주 귀한 집안의 토이푸들이라오. 그런데 이놈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꼭 30분씩 산책을 시켜줘야 건강하고 성격도 좋아진다고 하더군. 그의 말은 뻔한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김사돈이 집에만 있으니 운동 삼아 이 아이 산책이나 좀 시켜주면 어떻겠소? 제 남편을 이제는 자기 집계를 돌보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제가 당장 거절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꾹 누르며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지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제 귓속말에 남편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차라리 이게 나아. 이게 산책시키는 걸로 저 사람 성미를 맞춰주면 더 큰일은 안 시킬 거 아니요. 저 사람 성격에 뭔가 하나는 우리에게 시켜야 직성이 풀릴 테니 차라리 이걸 내어줍시다. 남편의 말은 전략적인 후퇴였어요. 그 역시 이 기나긴 싸움에서 자신만의 생존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남편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어요. 건물을 짓고 쇠를 다루던 거칠고 투박한 남편의 손에 이제는 가느다란 가죽 목줄과 강아지 배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매일같이 지켜봤어요. 남편의 굽은 등과 그를 무심하게 지나치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요. 남편이 군말 없이 개 산책을 시키자 사돈은 자신의 권위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했는지 한술 더 뜨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강아지를 데려다 주러 사돈 댁에 들렀을 때였죠. 사돈이 그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어요. 김사돈, 내 서재가 영 정리가 안 돼서 말이야. 자네가 온 김에 책 정리 좀 해주고 가게. 그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어요. 내까짓게 내 지성의 세계를 감히 엿볼 수나 있겠냐는 식의 지독한 지적 모욕이었죠. 남편은 그날부터 오후 내내 그 숨막히는 서재에 갇혀 지내야 했어요. 철학, 역사, 예술 평생 만져볼 일 없던 책들을 먼지를 털어가며 정리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파리 미술에 관한 두꺼운 책을 꺼내는데 책장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어요. 고급 보석상에서 발행한 영수증이었죠. 날짜는 몇 달 전 사돈이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던 평일이었어요. 품목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였고 받는 사람의 이름은 안사돈이 아니었어요. 서은영 귀하. 낯선 여자의 이름이었죠. 남편은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대요. 이건 그냥 심부름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비밀의 일부였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접어 작업복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게 아무 말 없이 그 작은 영수증을 건넸어요. 낯선 여자의 이름, 값비싼 목걸이, 거짓말을 했던 날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아주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 그 작은 종이 한 장은 저희 부부 사이에 무서운 비밀을 만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개를 산책시키고 서재를 정리했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그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비밀을 손에 쥔 조용한 관찰자였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사돈이 새로 뽑은 차가 나왔다며 요란을 떨었어요. 그는 남편에게 말했죠. 김사돈, 내 옛날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테니 자네가 좀 갖다 주게. 그 전에 차 안에 있는 내 개인 물건들 싹 다 치워서 버려줘. 남이 내 물건 만지는 거 딱 질색이니까. 오만함으로 가득 찬 그는 자신의 손으로 무덤을 파고 있었어요. 남편은 묵묵히 차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낡은 골프 장갑, 서류 뭉치, 그리고 조수석 서랍 안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파우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블랙박스 SD카드가 여러 개 들어 있었죠. 사돈이 예전에 내장 내비는 복잡하다며 따로 달았던 그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들이었어요. 남편은 순간적인 이끌림에 그 카드들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챙겼어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낡은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세 번째 카드를 넣는 순간 저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상의 날짜는 보석상 영수증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차는 낯선 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서 있었죠. 그리고 사돈의 목소리와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후 차 문이 열리고 영수증 속에 그 여자 서은영이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사돈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목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는 사돈의 뺨에 입을 맞추며 교태 섞인 웃음을 흘렸어요. 저희 부부는 얼어붙은 채 화면만 바라봤어요. 드디어 우리는 저 괴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을 손에 넣은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역겹게 웃어대던 사돈과 내연녀의 모습은 제 머릿속에서 밤새도록 재생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를 감돌던 절망과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죠. 지난 몇 년간 저는 제 침묵이 딸의 행복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전부 틀렸어요. 그건 침묵이 아니라 방치였고 희생이 아니라 만성이 된 학대였어요. 저는 더 이상 사과를 원하지 않아요. 용서는 더더욱 아니고요. 저는 이제 완벽한 몰락과 처절한 심판을 원할 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주 중요한 의식을 치렀어요. 제 피눈물이 담긴 수첩, 사돈의 불륜 증거가 담긴 SD카드, 그리고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힌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 이 모든 것을 작은 쇠상자에 담아 잠갔습니다. 이건 저의 판도라 상자였고 언젠가 사돈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날들이었죠.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앞에 설게요. 당신은 그냥 내 뒤에서 나를 믿고 지켜봐 주기만 해요. 남편은 말없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믿을 만한 조력자가 필요했어요. 내부에서 움직여줄 사람, 의심받지 않고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오직 한 명밖에 없었죠. 바로 제 딸 지연이었어요.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내일 우리 집으로 혼자 오너라. 시댁이나 내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음 날 딸은 불안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컴퓨터 앞에 앉혔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재생했죠.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딸의 얼굴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낯선 여자와 웃고 떠들고 입을 맞추는 그 모든 장면을 딸은 숨도 쉬지 않고 지켜봤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온갖 모욕을 당하며 운전기사 노릇을 하던 바로 그 시간에 시아버지라는 자는 저렇게 더러운 쾌락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영상이 끝나자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런 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모든 걸 알았을 거다. 지난 몇 년간 내 아빠와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 지옥을 견뎠다. 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건 이런 거짓과 위선 위에 서 있던 신기루였어. 나는 이제 이 모든 걸 끝장내려고 한다. 지연아, 너는 누구 편에 설 거니? 잠시 후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딸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엄마, 내가 뭘 하면 돼? 시키는 거 다 할게. 저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그렇게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었고 딸은 적진에 침투한 첩보원이 되었어요. 저는 딸에게 첫 번째 임무를 부여했죠. 지연아, 이 영상은 핵폭탄이야. 하지만 핵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그 주변의 지뢰를 빽빽하게 깔아야 해. 내 시아버지의 신용카드 명세서, 차량 운행 기록, 호텔 영수증 모든 흔적을 찾아내야 한다. 딸은 두려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할 수 있어, 엄마. 그 사람은 날 의심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런 딸의 어깨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그 집에 있는 동안 너는 더 이상 그의 며느리가 아니야. 내 편에 선 병사다.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절대 들키지 마라. 딸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어요. 제 딸을 스파이로 만들어야 하는 이 현실이 미치도록 싫었지만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딸 지연이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나중에 딸에게서 전해 들은 그날의 상황은 한 편의 첩보 영화나 다름없었죠. 딸은 시댁에 찾아가 일부러 더 밝게 굴었대요. 아버님, 제가 요즘 정리수납을 배우는데 아버님 서재를 멋지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이 애교 넘치는 제안에 사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그는 딸을 서재에 혼자 남겨두고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딸은 재빨리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죠. 다행히 카드 명세서는 월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딸은 숨을 죽인 채 한 장 한 장 넘기며 휴대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찍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서재 문고리가 덜컥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딸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미처 서랍을 닫지도 못하고 얼어붙었는데 들어온 사람은 바로 사돈이었어요. 그는 책을 한 권 꺼내는 척하며 딸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죠. 정리만 하지 말고 책도 좀 읽어라. 여자는 아는 게 많아야 시집 와서 대접받는 법이다. 모욕적인 말을 던지고는 나갔지만 딸은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고 했어요. 천만다행으로 위기를 넘긴 딸은 다음 목표물인 차량 운행 기록을 향했어요.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제가 시장 가서 장 좀 받아드릴까요? 라며 자연스럽게 차 키를 얻어냈죠. 그리고는 한적한 골목에 차를 세우고 내비게이션에 최근 목적지와 운행 기록을 모조리 촬영했어요. 제 수첩에 적힌 날짜와 내비게이션에 찍힌 낯선 호텔과 오피스텔의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 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딸이 보내온 수십 장의 사진 파일이 제 컴퓨터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대한 거미줄이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저는 이제 거미줄 한가운데로 사냥감을 유인할 미끼를 던져야 했어요. 저는 큰 맘을 먹고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연기 인생 최고의 공연을 시작했죠. 사돈 어른 저 선자입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남편 건강만 너무 챙기느라 사돈 어른의 깊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갑작스러운 항복 선언에 사돈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의기양양해졌어요. 허허, 그럼 그래야지. 내가 뭐 틀린 말 한 적 있어?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끼를 던졌죠. 마침 한 달 뒤에 사돈어른 칠순 잔치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크고 중요한 날 저희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남편이 그날 운전은 물론이고 사돈어른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할 겁니다. 저희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하게 해 주십시오. 사돈은 제 제안이 너무나 만족스러웠는지 전화기가 떠나가라 껄껄 웃었어요. 그래, 역시 김 사부인이 뭘 좀 아는 사람이야. 좋아. 내 특별히 김사돈에게 그날 중책을 맡기지.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감히 저항하던 며느리의 사돈을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차갑게 식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어리석은 사냥감이 제 발로 함정 속으로 신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굴복을 확인한 사돈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했어요. 자신의 칠순 잔치를 과시욕의 절정으로 만들 작정이었죠.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가장 큰 연회장을 빌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인, 정치인, 온갖 지인들을 수백 명이나 초대했어요.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차려졌고 저 역시 마지막 공연을 위한 소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순종적인 하인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밤을 새워 우리의 선물을 만들었어요. 컴퓨터에 저장된 증거들을 모두 최고급 인화지에 인쇄했습니다. 카드 명세서의 결정적인 부분들, 내연녀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의 핵심적인 장면들. 저는 영상 속 내연녀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게 살짝 흐리게 처리했어요. 대신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사돈의 추악한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죠.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어요. 한쪽에는 남편이 모욕을 당한 시간, 다른 한쪽에는 사돈이 쾌락을 즐긴 시간을 나란히 배치한 잔인한 연대기를 만들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최고급 앨범처럼 꾸며 아주 화려하고 값비싼 선물 상자에 담았습니다. 리본까지 정성스럽게 묶었죠. 잔치 전날 밤 저희 집 거실에는 남편과 저 그리고 딸 지연이가 모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바로 그 선물 상자와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가 놓여 있었죠. 제가 말했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난다. 남편과 딸은 말없이 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지난 몇 년간 그는 저희 가족이라는 비극의 연출가였어요. 하지만 내일은
제가 그의 인생 마지막 장을 연출할 겁니다. 사돈의 칠순 잔치가 열리던 날 호텔 연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어요. 그 중심에서 사돈은 마치 세상의 왕이 된 듯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남편은 그가 시킨 대로 가장 순종적인 하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허리를 굽혀 손님을 맞이하고 거물급 손님들의 차를 대신 주차했죠. 사돈은 그런 제 남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친구들에게 남편을 가리키며 말했죠. 내 사돈 좀 보게. 사람이 얼마나 진국이야. 저렇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를 돕는다니까. 드디어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가족들의 헌사가 시작되었어요.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실 특별한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위해 사돈 내외께서 아주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든 조명이 저와 남편에게 쏟아졌어요. 저는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하객들은 또 한 번의 감동적인 가족 드라마를 기대하며 박수를 쳤고 무대 중앙의 사돈은 더 없는 찬사를 받을 준비가 된 가장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무대였어요. 그의 제국이 무너져 내릴 가장 화려한 무대 말입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무대 아래의 모든 하객들과 주인공인 사돈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맑고 또렷하게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오늘 이 기쁜 자리를 빌려 지난 몇 년간 사돈 어른께서 저희 부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특별한 사랑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특별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자 사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열어 마치 고급 사진 앨범 같은 그것을 꺼내 들었죠. 2년 전 추석, 사돈께서는 제 남편에게 온 집안의 어르신들을 모시는 공식 기사라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주셨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제 수첩을 찍은 사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그 주말, 사돈께서는 부산으로 아주 중요한 출장을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그날 결제된 서울의 한 호텔 숙박 명세서와 서은영 귀하라고 적힌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이 떴습니다. 사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작년 여름 제 남편이 땡볕 아래서 사돈댁 요트 바닥을 닦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저는 앨범의 다음 장을 활짝 펼쳐 보였어요. 스크린에는 블랙박스 영상의 캡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차 안에서 젊은 여자와 웃고 있는 사돈의 얼굴, 그리고 여자의 목에서 빛나는 바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저는 마이크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리고 사돈 어른께서는 그 시간에 이런 행복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 스피커에서 블랙박스에 녹음된 사운드가 터져나왔습니다. 효과음 자기야, 이 목걸이 너무 예쁘다 하는 교태 섞인 여자 목소리와 사돈의 역겨운 웃음소리. 연회장에는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안사돈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과 남편을 번갈아 쳐다봤죠. 저는 얼어붙은 사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사돈 어른께서는 제 남편의 땀과 눈물을 디디고 서서 다른 여인의 품에서 행복을 즐기고 계셨더군요. 저희 부부는 오늘 사돈 어른의 그 위대한 사랑과 진짜 모습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심으로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이성을 잃은 사돈이 고함을 질렀어요. 저 미친년을 끌어내. 저거 당장 끄지 못해.
그의 발악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가장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사돈의 고함과 함께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안사돈은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사람들은 충격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수군거리며 썰물처럼 빠져나갔죠. 불과 몇 분 전까지 세상의 왕이었던 사돈은 무너져 내린 자신의 성 꼭대기에서 홀로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 아비규환 속에서 저희 부부와 딸은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조용히 연회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호텔을 벗어나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는 순간 우리 세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지긋지긋한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몇 주가 흘렀어요. 저희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죠. 남편은 이제 소파에 누워 신문을 보고 저는 창가에서 화초를 가꾸며 아침을 맞이했어요. 폭풍 같던 칠순 잔치 이후의 일들은 딸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어요. 사돈 부부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회사의 주주들은 등을 돌렸으며 평생 쌓아온 명성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저에게 통쾌함보다는 당연한 인과응보라는 생각만 들게 했어요. 진정한 평화는 복수의 성공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돈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내연녀 탓, 스트레스 탓을 하며 변명을 늘어놓고는 가족을 봐서라도 용서해달라는 구차한 내용이었죠. 편지 봉투 안에는 거액의 수표도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와 수표를 말없이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용서도 거래도 이제 저희에게는 필요 없는 단어였으니까요.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갈 무렵 제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번호 표시는 없는 짧은 글이었죠. 사부인, 그동안 모른 척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라도 제 인생을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안사돈이었어요. 그녀 역시 자신만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이었죠. 그의 완벽한 고립을 확인하는 동시에 저의 복수가 또 다른 한 사람을 구원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저희는 그동안 말로만 가꿔왔던 작은 주말 농장에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흙을 만지며 함께 모종을 심고 있었죠. 그때 딸과 사위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값비싼 선물이 아닌 직접 만들어 온 음식으로 가득 찬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사위는 제 남편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고 몰랐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한 사과였고 충분한 용서였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밭에 앉아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남편의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차키나 개 목줄이 아닌 희망을 품은 흙과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기사도 하인도 머슴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하루를 보살피고 우리의 작은 밭을 일구는 평범하고 존엄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또 충분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